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법을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 법학자들도 사실 이 샘 해리스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I don't know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빈부의 격차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또는 uncertainty 즉 불확실성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어떤 범죄 측면에서도 되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통제권이겠죠. 통제권.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좀 약간은 좀 큰 매크로한 어떤 그런 뭐랄까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면서도 좀 큰. 그리고 인공지능과 형법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법학회 교과서라고 할까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례 1번. A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신의 승용차를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 B를 치였고 그는 사망에 이른다. 차에 탑승한 A에 대하여 운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 사실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는 지금 꽤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지금 현행법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경찰관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 피해자인 A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오판하였다. 피해자를 지금 피의자로 오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는 이제 범죄 피해자인데 A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진압하다가 실수로 그를 넘어뜨려 중상을 입혔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경찰, 로봇 경찰인데요. 이때 로봇의 실수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좀 더 다른 문제로서 로봇 자체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로봇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우리 현행법에서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 로봇은 어떤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풀이를 이렇게 했네요. 자,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있어서 처벌법규가 있어야 처벌이 된다는 거죠. 자,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죠. 이거는 실제로 2018년에 일어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쳤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A를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운전자로 보고 처벌을 했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을 만든 그런 그 개발업체 이런 데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라는 문제가 있겠죠. 사례 2에서는 이제 로봇 경찰 이야기죠. 그래서 피해자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그 수갑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 넘어뜨리고 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거죠. 그런데 이 로봇 경찰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직은 로봇에게 형법적 책임을 지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로봇 경찰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재형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이제 형법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개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문제로서 로봇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가해자는 오로지 로봇은 인간이 아니니까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서는 그걸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손괴죄의 책임을 질 뿐이다. 한데 향후 로봇에게 사법상 지위가 부여되는 법이 만들어지면 형법상 피해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협회, 전 세계 협회에서 만든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단계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레벨 0는 사실은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듯이 운전자가
그 운전대를 또 잡고 또 전방도 이렇게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1단계부터 조금씩 들어가죠. 1단계에서는 보시면 일단 그 운전대도 잡고 또 전방도 주시하는데 뭔가 좀 이제 특정 기능에서 이 운전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속도라든지 또는 전방에 무엇이 있을 때 그걸 알려준다든지 이제 그런 기능이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2에서는 이 운전자가 그 운전대에 손을 잠깐 내려놔두고 또 전방 주시를 잠깐 안 해도 되는 그 단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마 저도 이제 이런 레벨 2 단계의 차량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실제 좀 겁나긴 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레벨 3 단계가 지금 현재 단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레벨 3 단계에서는 운전대를 아예 놓기도 하고 또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테이크오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자율주행 차량이 넘기는 단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4에서는 거기서 이제 아예 자도 되죠. 아예 신경을 꺼도 됩니다. 그 단계까지 이루는 거죠. 그리고 뭐 테이크 오버 리퀘스트까지도 이제 필요 없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레벨 5 단계는 이제 아예 운전대에 아무도 없는 단계죠. 스스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경찰과 관련해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로봇 경찰이 이전에 우리 테드 영상에서 봤던 그 스핏 기억나나요? 그랑 비슷하게 생겼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찰견 대신 로봇개 투입. 네. 자, 미국의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로봇개가 사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머리에 장착한 로봇팔로 현관문을 열더니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 수색도 합니다. 지난 8월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경찰이 로봇개 스폿과 함께 사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데요. 미 현지 언론은 스폿은 위험물로 의심되는 포장물을 조사하거나 용의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사건 현장에 먼저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스폿에 무기를 장착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해하거나 위협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이런 로봇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폿은 키 84cm, 무게 25kg의 4발 로봇으로 17개의 관절 모터를 움직여 작동하고요. 한 번 배터리를 충전하면 90분 동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만약 무기화가 되면 정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사용 방법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여러분?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이전에 봤던 테드 영상에 나오는 그 스팟을 그렇게 투입했네요. 사실 이제 최근 또 기사를 보면 저 흑인 거주 지역에서 특히 이제 좀 이 로봇계가 투입이 됐는데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까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플로리다든지 텍사스에서도 이 비슷한 그 로봇개들 또는 이제 생긴 모양이 마치 이제 그 동그란 원통형의 그런 이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로봇 경찰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원통형의 로봇 경찰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순찰을 돌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이것 관련된 영화가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예전에 이제 그 톰 크루스가 이제 주연으로 된 영화인데요. 한번 이 뉴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경찰이 미리 체포하는 장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보는 모습인데요. 미국 경찰이 영화에서처럼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댈러스에서 연합뉴스 장현고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2054년을 배경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측해 범죄자를 미리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뤘습니다. 2050년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화는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경찰이 프리크라임과 같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에 이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도 이 소프트웨어를 강도와 절도 사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헌치랩, 프레드폴과 같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 제작업체는 과거 범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 범죄 유형 등을 예측해 이를 경찰에게 제공합니다. 경찰은 이 정보에 따라 미리 범죄가 발생할 만한 지역에 출동해 용의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사전에 범죄를 차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로스앤젤레스 푸틸 지역 경찰은 2013년부터 2014년 범죄율이 20% 경감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알렌브라 지역에서는 절도 사건이 최대 32%나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석 달간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애틀란타 경찰도 범죄율이 8에서 9%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강력 사건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시험 중입니다. Allows us to really be able to predict where that next crime is going to occur. It makes us smarter. 그러나 범죄를 막기 위한 무차별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큰 편입니다. 경찰이 오로지 범죄 차단과 범죄자 단죄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댈러스에서 연합뉴스 장영구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로봇 경찰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 예측 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범죄 예방 시스템이 우리가 도입이 됐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법원의 판결문 등 2만여 건에 대한 범죄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범죄 유형, 동적, 모델링, 신경망, 즉 알고리즘을 구축한 다음에 인간의 행동 속성을 분석을 하고 실제 위험을 필터링해서 신경망을 구축합니다. 그런 다음에 CCTV와 연계해서 실시간 분석을 하고 경찰, 지자체, 법무부와 연계된 전자감시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ETRI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는 굉장히 좀 잘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한 번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짤막하게 제가 그 줄거리를 한번 담은 영상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4년을 배경으로 범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톰 크루즈가 맡았던 역할인 존 앤더튼은 범죄 예방 시스템의 관리자입니다. 범죄를 미리 예측해 범인을 미리 검거해서 범죄 발생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그의 임무이죠. 그는 6년 전 자신의 아들을 잃은 아픈 기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는 어느 날 미래의 살인범으로 지목된 이가 다름 아닌 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동료였던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존은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신분을 세탁하고 예지 시스템 발명가를 찾아갑니다. 존은 3명의 예지자 중 1명이 내놓는 소수 의견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찾아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합니다. 2002년에 나온 이 영화는 미래 사회에서 범죄를 예측해 살인사건을 예방한다는 설정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 당신 앞에 펼쳐진다면 그저 SF 영화 속 설정만으로 존재할 것만 같던 이 기술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미래 기술과 접목돼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측해 실시간으로 경찰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범죄 자료를 빅데이터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용의자의 인상착의까지 알려줍니다. 하긴 기존 범죄 기록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잘 접목해 데이터를 돌리면 어느 정도 미래 범죄나 문제가 일어날 개연성 있는 사건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측의 문제를 도시화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원경 국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보장하는 최첨단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 공상 만화에 나오는 해저 도시나 우주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해지는 도시, 소외받는 사람이 적은 도시,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상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티 넥스트는 도시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솔루션으로 미래 사회의 도시 모습인 스마트 시티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구현은 세계 각국에서 그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원 낭비 방지, 시민소외 극복,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에코도시 건설 사업. 다음 세대의 도시 프로젝트는 스마트 시티 사업과 함께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물, 에너지, 교통, 네트워크 같은 제반 인프라와 데이터의 수집 분석, 협업과 자원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기술이 중요합니다. 도시시설물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 융합을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한 스마트 시티의 목표를 생각하며 도시의 미래를 꿈꿔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도시는 플랫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핵심 도시 기능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플랫폼으로 인식하면 시민과 도시 사이의 가상 공간 서비스 관계를 만드는 게 쉬워집니다. 도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센서를 활용해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결합해 도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물론 여기서 센서들은 높은 정밀도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 분석 자료가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는 기존 도시 중심의 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도시가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어쩌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비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도시 서비스 수준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도시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과 지능화된 사물이 스스로의 질서를 창출해야 합니다. 도시 운영에 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자세히 공유되어야 함은 물론이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프린터 등 스마트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비용 절감까지 이루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것, 우리 미래의 멋진 비전이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사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영상은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좀 점핑을 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이제 단순한 이제 범죄 영화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점을 스마트 시티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 필요한 기술들 어느 정도 필요한 그 요건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그 기술을 우리의 그 비전과 연결시킨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까요? 개인정보라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전에 앞서서 봤지만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이왕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까 이제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소수 의견이란 뜻이에요. 어디지? 이 강의에서는 제가 조작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소수 다수할 때 다수는 이제 majority라고 하고 소수는 minority라고 하죠. 그리고 리포트는 이제 보고하다 또는 의견 이런 뜻이니까 소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결문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 의견이 사실은 이제 결론이 되겠죠. 과반수니까. 하지만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소수 의견도 아주 중요한 의견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판결문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오히려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좀 제너럴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해서 소수 의견은 어때요? 거기에 반대해서 자기의 논리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때요? 논리 자체가 치밀하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주인공이 범죄 예측 담당자인데요. 나중에 일어날 그런 살인 사건의 그 혐의자, 그러니까 피해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지금 범죄 예측 시스템을 했던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다수 의견이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거다. 근데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여요. 꼭 그럴까? 이 사람이 꼭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인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소수 의견을 낸 그 한 사람, 굉장히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물음표에 대해서 그럼 내가 아니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영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법적이라는 얘기죠. 우리 법률가 입장에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이제 어떤 판결문의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개인정보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개인정보는 영어로는 이제 privacy라고 하고 personal data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줄여서 그냥 privacy라고 하면 그게 개인정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서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처리하는 기관들
해서는 그걸 잘 관리해라라고 하는 근거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정보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유형에는 첫 번째,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등이 있겠고, 또 민감한 의료 정보도 되겠죠. 진료 기록과 처방전, 또 금융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 번호, 결제 계좌, 보험 가입 내역, 대출 내역, 신용 등급과 같은 것들. 또 신분 관계에 대한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본적,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면의 비밀, 또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전체 성향 등도 이런 개인정보의 유형에 속하고요. 또 심신 상태, 즉 건강이나 신장, 체중 등 신체적인 특징, 병력, 장애 정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가 같은 사회 경력, 또 소득 규모, 재산 보유 상황이나 거래 내역, 신용 정보,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경제 관계, 또 요즘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생체 인식 정보 등 있죠. 지문, 홍채, DNA, 또 위치정보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보면 개인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이 2016년 3월 10일 선고 2012-105458이 판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앞서 이야기한 그 유형들이 전부 망라돼 있죠. 인격의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동일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줄여서 ID라고 하고 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서 그 보호 대상을 좀 넓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 니타 파라한이라는 분이 과학기술이 우리 생각을 읽을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